이준석 대표의 지금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예, 우선은 이준석 대표는 어제 이제 가처분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이게 쇼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이건 지금 쇼가 아니고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반발하는 움직임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위 그 문자 노출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의 그 내부 총질 문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지금 지지율이 10%씩 떨어지면서 당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위기 상황에 왔다는 것인데, 저는 비상 상황을 상임 정국위를 열어서 비상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비상이냐라는 의문이 일단 하나가 들고요.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의 그런 체계를 어그러뜨리는, 전당대회에서 뽑은 당대표를 하위 기관인 상임정국위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뒤집어버리는 이런 해임의 효과를 내는 것은 저는 당원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상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정부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만 사퇴하겠다 이러면서 원내대표직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에 또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비상 상황을 초래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또 비대위원 활동을 하는 것이고, 당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 남은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확인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신청 시점은 9일 직후가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전국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 이제 9일에 오전에 아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을 아마 할 겁니다. 그 지금 이제 물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비대위로 가는 게 되고, 그 이후에는 상임정국위를 통해서 비대위원들을 이제 선임을 합니다. 그럼 한 2주 뒤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최고위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그 앞선에서 과연 비대위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 근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 절차를 지켰느냐. 근데 절차를 지금 어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다가 제3자적인 독립성을 가진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아마 지도부에 대한 이런 권한 다툼 논쟁이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법원이 그렇지만 이 정당의 어떤 자치적인 사무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드물다라는 게 이제 통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또 되겠느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정당은 자율권이 강하게 보장받기 때문에 사법 자제론이 대세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권이라든지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도 열린우리당 사건이라든지 또 민생당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하게 정당 내에 있는 작은 다툼이 아니라 당권이라고 하는,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이 전부 투표해서 뽑은 당대표고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해임의 권한이 없이 이런 식으로 우회로를 사용해가지고 당대표를 사실상 해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이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각이 더 유력하다, 인용이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한 90% 이상은 인용의 가능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당권이라는 것이 당원들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또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현재 지도부는 말 그대로 당원들이 부여한 권한을 지금 박탈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박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 6조의 2에 보면은 당원 소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당대표나 지도부를 끌어내릴 수 있는데, 지금은 당원 소환제라는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윤리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임정국위, 전국이라는 여러 가지 우회로를 통해가지고 당대표의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공권력을 가진 사법부 독립적인 판단기관에다가 의견을 구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 대변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와 좀 계속적으로 교류가 지금 있으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고 소위 국바세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만든 지 3일밖에 되지 않았고요. 제가 그냥 이것은 공론회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온라인에 형성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당원과 일반 시민분들이 오셔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질문을 드린 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이제 이 가처분 신청 외에도 기자회견 계획이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떤 이야기들
일각에서는 뭐 신당 창당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설들이 있거든요. 좀 들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뭐 일단 저는 들은 바는 전혀 없지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자로 이제 가처분 소송을 하겠다라고는 밝혔고요. 예, 예.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이 부당성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일련의 당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권 비대위원 보실 때는 상대당의 이런 뭐 상황,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 이 대표의 법적인 대응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득실을 따지긴 좀 뭐하지만 그 상황 그렇게 한 것이 옳다고 보느냐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쨌건 혼란이 수습되는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당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의 판단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로 인해 대표직이 박탈된 거야. 그것은 이제 당규에 의해서 이제 박탈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그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걸 규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선출된 권력을 갑자기 없애는 것이에요. 보통 통상 이제 선출된 당대표가 이제 직을 내려놓을 때는 그 사람의 동의가 전제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준석 당대표에게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 같은 조치를 했으면 모를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만 해도 당원권 정지가 되었을 때 이 상황을 사고로 볼 거냐 권리로 볼 거냐를 당에서 이제 공식 절차를 통해서 해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로 본다. 일시적인 어떤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예. 이것을 의총에서 의결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인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절차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한 것도 보일 테고 내부 분란도 보일 테고 이렇게 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건 여전히 이제 대통령의 책임이 더 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박순애 장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문자 내용으로서 어떤 이견을 내는 당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 이렇게 규정하고 그리고 경찰국이나 5세 미만 초등학교 입학을 되게 몰아붙이는 이 과정들에 대한 어떤 위험을 지지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건데 그걸 좀 잘못 읽고 있다 이런 생각은 계속 듭니다. 예. 제가 하나만 네. 부연 설명은 저는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과거의 사례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 시절에 당시에는 대표 최고위원이라는 명칭을 썼었고요. 집단 지도 체제를 취했던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은 지도부가 무력화되면서 당 대표가 자동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릅니다. 단일 지도 체제로 당 대표를 뽑았고요.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에도 단일 지도 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당원 체제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일부가 사퇴를 하면 기능 상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 27조에 의해서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그냥 비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가기 위한 최고위 의결을 또 열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절차적 모순점들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은 정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궁금한 것은 비대위 전환에 이렇게 뭐 당 안팎으로 지적의 목소리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투표 결과도 그렇고 비대위 전환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 배경은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비대위를 하면요.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고 지금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아마 조기 전대를 통해서 2년짜리 당대표를 아마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2년이라는 것이 다음 총선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이제 공천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정당의 민주주의가 한 번 무너지기가 어렵지 한 번 무너지고 나면 전 그다음부터 이것이 나쁜 선례가 돼서 자주 반복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리 징계에도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켰었고 지금의 이런 당권에 대한 이런 전복 시도는 이번에 성공했을 때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지도부가 일어나더라도 다른 반대파가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러면은 저는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좀 경신하면서 20% 중반대로 주저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주와 비교를 해보면 4%포인트 또 내려간 수치인데
휴가 기간 동안 뭐 좀 편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내부 요인들이 있었죠. 일단 그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뭐 봐야 될까요? 먼저 권 비대위원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를 뿌리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20%로 들어선 것은 보수층에서도 현재 정부 운영은 위험하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있어서 핵심은 공정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공정하지 않았고 소통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소통하지 않았죠. 예를 들면 경찰국 관련해서도 이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견을 내는 집단을 두고 쿠데타 모의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박순애 장관이 들어와서 뭔가 역량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됐는데 아주 무리스러운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반발이 되게 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들이 또 보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관저공사를 코바나 콘텐츠에서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수의 계약을 맺는다던가 아니면 건진법사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 친분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던가 그리고 표절 논란 관련한 논문이 표절 문제가 없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앞서 말했던 공정과 소통이 안 되는 문제에 더해서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왜 무능할까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사적으로 무언가 관계를 챙겨주기 위해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는 지금 당내 분란과 사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분리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문자가 드러나면서 사실 그것이 깨졌어요.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 혼란이 앞으로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지율은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셨어요? 저는 저 지지율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6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하강 국면을 들어오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저 시작점이 아마 윤리위 징계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 징계 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법과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는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하기를 바라는데 윤리위 때도 절차적인 여러 가지 위반 점들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용되지 않았고 이제 당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뭐 인사 논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운영상의 여러 난맥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수습을 국민들은 요구를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수습하는 뭐 대통령의 태도 내지는 대통령실의 태도와 그런 수습 능력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지금 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지금 많이 좀 거리가 지금 생긴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저는 인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 저는 본질적인 성찰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24%대에 떨어졌는데 20% 중반을 또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또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면 대쇄신을 통해서 정부의 국정 운영 수행 태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